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서 저기서 출발했죠. 그럼 서울요금소가 출발 지점이에요. 28km 떨어진 지점 A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출발한 후 A 지점까지 평균 속력 이렇게 달렸고 A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알고 보니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일치하게 겹쳤답니다. 이때 1번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겹치는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죠. 9시에서 10시 사이니까 아마 9시 몇 분 정도로 예상이 되죠. 여기가 9시고 얘가 10시, 이게 12시고 여기가 10시, 11시 뭐 이런 느낌을 봅시다. 여기 9시, 12시, 10시, 11시. 근데 시침이 이렇게 있어요. 분침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를 말하죠. 시침과 분침이 일치해서 9시 몇 분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몇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분침이 회전한 각도와 시침의 회전각이 같네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시간을 X분이라고 합시다. 9시 X분. 그럼 X분 동안 분침이 회전한 각도는 6X. 저번에 아마 토요일 날 선생님 수업할 때 필기를 간단히 해드렸죠. 1분당 분침이 회전하는 각도는 6도가 되고 시침이 회전하는 각도는 0.5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쓸까요? 1분당 시침의 회전각은 0.5도, 분침의 회전각은 6도. 그럼 X분 동안 분침이 회전한 각은 6X, 그다음에 시침이 회전한 각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시침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을 때가 9시일 때죠. 정확히 9시를 가르쳤을 때. 저 때까지 시침이 회전한 각도는 270도입니다. 90도가 3번 덧셈 돼서 270도. 근데 더하기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뭐냐면 X분 동안 시침이 회전하는 각도예요. 그럼 X분 동안 1분 동안 시침은 0.5도 움직이니까 X분 동안 회전한 각도는 0.5X가 되겠죠.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1차 방정식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네, 양변에 2를 곱해볼까요? 12x는 2를 곱하면 540. 2를 곱하면 플러스 x. 넘어가면 11x는 540. 따라서 x는 11분의 540분이 되죠. 그치, 분이 되죠. x분이었으니까. 11분의 540분. 대충 50 몇 분 정도 되는 것 그런가요? 대충 50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죠? 10시 50 몇 분이 되면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상태에 놓인다라는 거고. 2번, 이 자동차가 서울요금소를 출발한 시간을 구하랍니다.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게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서울요금소가 있었어요. 이 자동차가 서울요금소를 출발했을 때 9시하고 10시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시 몇 분인지 몰라요. 9시 몇 분에 9시 Y분이라고 합시다. 서울요금소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시속 얼마로? 88km. 네. km per hour면 시속이죠. 시속 88km 속력으로 여기 도달해요. 근데 여기 걸린 시간이 여기까지 A 지점을 통과할 때 9시 11분에 540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알아낼 수 있으면 여기서 그 시간을 빼내면 이 y를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뭐 예를 들어 여기서 9시 10분에 출발했어. 근데 여기는 9시 20분이야. 아니요. 죄송해요. 여기가 9시 몇 분인지 몰라. 근데 여기는 9시 20분이야. 근데 총 걸린 시간이 10분 걸렸대. 그럼 여기는 출발 시간이 9시 10분이겠죠. 만약 여기가 9시 30분이에요. 총 걸린 시간이 10분 걸렸대. 그럼 여기는 9시 20분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내가 구하는 식은 11분의 540에서 여기 이만큼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을 빼내면 저 y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점은 여기서부터 서울 요금소에서 이 a까지 걸린 시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88분의 거리 28km. 되죠? 계산을 여러분 하실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y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은 생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복습을 좀 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라 하면 당연히 저렇게 써지는 식이죠. x에 대한 2차식 는 0꼴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관계식을 2차 방정식으로 불러요.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a가 0이 되면 저건 2차가 아니잖아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첫 번째 방식은 방정식의 목적은 어쨌든 해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 근데 해를 구하다 보니 1차 방정식은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랑 상수를 나눈 다음에 1차로 가정한다면 a가 0이 아닐 테니까 양변을 a로 나눠서 이렇게 해를 구한다. 그렇지? 근데 2차 방정식은 차수가 틀려 있는 두 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수가 틀린 두 개 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넘기고 동량 모으고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뭘 쓰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하죠.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인수분해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유는 일단 이거 인수분해 보면 여기 x 여기 x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2와 1 둘 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럼 이 식이 x-1과 x-2의 곱인데 쓰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 두 개 곱으로 표현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얘랑 곱해서 두 개 관계식을 곱해서 0이 되려면 앞쪽에 있는 1차 방정식이 0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뒤쪽에 있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0이 되거나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2차 방정식이지만 문제는 마치 1차 방정식 두 개를 푸는 듯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의 차수를 떨어뜨려서 1차 방정식 두 개를 푸는 고주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합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a 곱하기 b가 0입니다. 라는 말은 a가 0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b가 0이 아닙니다. a가 0이 아닙니다. 동시에 b가 0입니다. a가 0입니다. 동시에 b도 0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곱해서 0 만들려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쓰기가 매우 번잡하기 때문에 줄여서 보통은 이렇게 쓰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시는 거죠. 다항식을 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모든 관계식이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이걸 배워요. 근해 공식 배우기 전에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해가 모르겠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떠올릴 만한 숫자가 없다는 얘기야. 이럴 때 x제곱 마이너스 4x를 남기고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옮겨 플러스 1을 만들죠. 그리고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죠?
연결됐는데? 꺼졌었네요. 자, 이 식을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제곱근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있는 1차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아셨어요? 이것도 따로 써드려야 되나요? 이건 만약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만약 x의 제곱계수가 1이에요. 근데 1차함계수가 a고 상수항이 b일 때 주어져 있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또 여러분 a라도 헷갈릴 테니까. b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은 이런 식으로 묶인다는 얘기죠. x-알파의 제곱은 0 이런 꼴로 완전 제곱이 되려면 그 구조가 1차함계수 저기 있는 b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아지면 이게 완전 제곱식 꼴이 나타납니다. 얘도 이제 완전 제곱이 되려면 1차함계수 마이너스 4의 반 마이너스 2 그걸 제곱한 값 플러스 4가 여기 있어야 이게 x-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좌변에 없던 4가 생겼잖아요? 그럼 우변도 그만큼 4를 더 세면 되겠죠. 그래야 등식의 성질이 성립할 테니까. 우변은 5가 됩니다. 이때 뭘 쓰냐면 제곱권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없잖아.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값을 만들었죠. 이건 약속된 기호라고 그랬잖아요. 파이처럼. 파이는 원주율 3.14259이라는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수학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명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이지. 수학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간단명료한 그런 걸 원하지. 3.14259이 땡땡땡땡땡 땡땡땡은 그냥 얼버무린 거야.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근데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수학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파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수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3.14259이 이거 땡땡땡은 흔히 말하는 근사값이에요.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매우 가깝습니다라는 근사값이지만 파이라고 쓰는 순간부터는 수학적으로 참값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값입니다라고 된다는 얘기지. 루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수학자들이 정리해 보니까 1.4보다 약간 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알아냈죠. 그럼 파이를 대체해서 기호를 쓰듯이 이 제곱해서 2가 되는 것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무리수이기 때문에 얘를 기호화하고 싶었던 거야. 수학적으로 정확히 참값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드는 게 루트예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없잖아. 만들어낸 게 그럼 제곱하기 전에 있는 x-2는 5의 제곱근일 것이다. 근데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아니므로 이건 제곱수가 아니므로 이렇게 붙인다. 기호화하겠다. 하지만 수는 완벽하게 표현됐다고 보는 거죠. 그 x값을 구하는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넘겨서 x값은 2 플러스 뒤에다 쓰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앞에다 쓰는 겁니다. 2 플러스 루트 5 아니면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5 붙여 쓰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해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제곱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해를 인수분해 안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해를 구해 갔던 겁니다. 근데 매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매번 똑같은 이게 만약 이 식이 아니야. 이번에 이 식이야.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 다음 방정식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똑같이 이 짓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x제곱 플러스 6x 남기고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반의 제곱을 상수로 완전 제곱식을 정리하기에 플러스 9를 만들고 등식의 성질 따라 똑같이 9를 만들고 좌변은 인수분해 해보니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11이 되고 제곱해서 11이 되는 11의 제곱근의 성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3이 넘어가니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1 하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1 하나 근이 2개 나온다.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이 방정식이 참이 된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숫자만 바뀌지 패턴이 동일하잖아. 그래서 이때 패턴이 동일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정리해둔 것, 그걸 두 글자로 우리는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식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식화하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c라는 2차 방정식에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한 다음에 이 c를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써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1차 함계수의 반, a분의 b를 반 나누면 2a분의 b가 되죠. 걔를 제곱한 거예요. a분의 b를 2로 나누면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2a분의 b. 걔를 제곱하면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죠. 없다는 게 생겼네요. 그만큼을 빼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양쪽에다 더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좌변은 완전제곱이 돼요. 이거 뭘로 인수분해 되냐면 2a분의 b, 2a분의 b가 두 번 곱해서 얘가 된 거겠죠. 그렇지? 2a분의 b, 2a분의 곱하면 4a분의 b제곱이 될 테니까. 더해서 플러스,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겠지. 둘 다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묶어서 이걸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돼요. 얘는 통분합니다. 여기다 뭘 곱해야 되냐면 4a를 곱하고 얘도 4a를 곱해야 4a 제곱으로 통분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4a 제곱으로 통분했더니 b제곱 마이너스 여기 c에 4a가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나와요. 그 제곱을 넘깁니다. 제곱은 이제 제곱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제곱해서 이수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넘겨요. 여기 필요 없는 x 갖고 가는 거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있는 4a 제곱은 2a의 제곱이 되죠. 루트 안에 2a 제곱이 있으면 제곱에서 지워지고 이게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야. 나오는데 배운 대로 보면 이 a가 양수이면 그냥 2a로 나오지만 음수이면 마이너스 2a로 나오겠죠. 근데 관계 없어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붙었잖아. 플러스 나오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될 테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니까 결국 루트 앞에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 근 하나 두 개 붙는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실 큰 의미 없이 그냥 2a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b제곱은 돼 있지만 뒤에 빼기 마이너스 4ac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뺄 수가 없죠. b제곱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럼 통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x는 2a를 묶었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2차 방식의 근의 공식이에요. 그 유명한 근의 공식이죠. 여러분 부모님도 이제 나이 드시고 일하시다 보니까 수학과 관련 없는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학을 다 잊어버리시죠. 하지만 아빠, 엄마 혹시 학교 다닐 때 근의 공식 배웠어? 그러면 그건 기억하실 겁니다. 공식 자체를 혹시 떠올리지 못하셔도 근의 공식 나 배웠어.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다 보면 많은 공식들을 까먹거든요. 하지만 워낙 유명했던 공식들, 뭐 피타고 정리라든지 근의 공식 이런 것들은 단어들이나 형태들은 이렇게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두고두고 수학이 끝나는 날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그거보다 비슷하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꾸 하니까. 뭐 틈만남을 하기 때문에 뭐 잊어버릴 수가 없죠. 어차피 할 거라면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곱근에 대한 이용을 제곱 성질을 통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을 일반화시킨 게 근의 공식이에요. 앞으로는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 그런 걸 활용을 중간중간 해도 되겠죠. 가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2차 방식 해를 구하래. 근데 x-1의 제곱은 5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5를 넘겨.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인수분해 안 되네?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야지. 그래도 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걸로 풀면 돼요. 제곱해소가 되는 거잖아. 왜 굳이 그걸 풀어 외쳐? 왜 굳이 공식에 대입해? 이 상태로도 풀 수 있는데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며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은 1 플러스 루트가 하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하나 이렇게 두 개 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제곱근의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지만 웬만하면 다 이게 차수별로 정리되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번 그럴 때마다 제곱근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좀 번잡하고 그럴 때 이제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반적으로 근을 구해서 2차 방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처럼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A, B, C는 각각 2차계수, 1차계수 상수항을 통해서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다음에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x는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1차계수의 부호반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의 제곱 원래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 부호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바깥에 있는 식의 수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 돼요. 아니 20이 돼요. 그럼 루트 20은 2루트 5죠. 4 곱하기 5니까 루트 안에서. 근데 쓰고 보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요. 최대 용량수 2로 약분되죠. 1, 여기 2, 여기 1. 정답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쓰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이제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여기 따로 지울게요. 근해 공식이라는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지는데 간혹 저 x 앞에 있는 개수 b가 짝수일 때가 있어요. 그럼 아까 같은 일이 발생해.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해를 구했더니 루트 안에 제곱수가 나면서 그 제곱수가 끄집어 나오면서 분모에 있는 숫자들과 다 약분이 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그렇게 약분까지 하는 과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놓은 공식이 있어요. 이걸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계산법은 2a분의가 아니고 a분의 b가 아니고 b의 반의 부호 반대요. 보통 책은 이게 b'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b'이 2 곱하기 짝수라는 꼴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나아요. 책에는 보통 이렇게 안 써져 있지만 b의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계산한 숫자 있죠?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빼고 4 빼고 ac 이렇게 써주면 아까 잠깐 했었던 이거 뭐 제곱수 끄집어내고 약분하는 이런 과정은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했던 것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답 뭐였는지 기억해요?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왔었죠? 나중에 약분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굳이 약분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끄집어낼 필요도 없어요. x는 a분의 2차함계수 1분의 생략 여기는 4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의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4의 반에 이거 4의 반 나누고 부호 반대로 바꾼 게 얼마냐면 2죠. 그 2의 제곱 마이너스 AC A1 곱하기 C 마이너스 1 이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복잡하게 막 약분 끄집어내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짝수의 근해 공식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필수로 외우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x 앞에 있는 계수와 짝수인 2차 방정의 근을 구하시고 그러면 꼭 쓰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책에서는 참고로 다음과 같이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써져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필히 외우도록 하세요. 나중에 지금 좀 이따 배우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들은 개수 자체가 불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도 막 개수인데 문자가 막 섞여 나와. 근데 그런 복잡한 문자식을 저기다 집어넣고 제곱하고 루트 씌우고 이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식이 너무 불편하게 돼서 계산 실수라든지 시간을 많이 끄는 요소가 생기니까 이렇게 최대한 식을 줄여서 쓰는 연습을 처음 연습할 때부터 몸에 익히시는 게 좋아요. 짝수네? 짝수에 그리고 이게 본능적으로 바로바로 반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책대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책에 있는 순서가 아니고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섞어서 큰 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때그때 넘어갈 때만은 그때그때 설명드리겠는데, 큰 틀은 한꺼번에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아도, 이 개념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중학교 때는 요 정도까지 합니다. 중학교 때 2차 방식 해를 보완하면, 뭐, 근해 공식. 기껏해야 여기 있는 개수에 뭐 소수나 분수 주고, 복잡한 2차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한 하나도 없고, 늘 배운 것처럼 소수 나오면 10의 거듭제곱, 분수 나오면 분모의 최소인배수를 곱해서 개수들 정수꼴로 만들어서 문제 푸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그 다음부터 뭐 활용이죠. 뭐 2차 방식을 배웠더니 뭐 이런 활용 문제를 풀 수 있더라.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이제 더 가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할 겁니다. 다음에 할 건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거죠. 중학교 때 원래 예전에는 이게 교과에 있었는데 갑자기 교과에 빠져나오면서 고등학교로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게 더 좋긴 해요. 여기저기 쓸 때가 많거든요. 판별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예를 돕기 위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좀 전에 한 겁니다. 이거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해가 답이 이렇게 나왔었죠.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왔었는데,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면 이 루트 5라는 값은 무리수죠. 그럼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실수입니다. 유리수 빼기 무리수도 실수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구해낸 근이 모두 실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실수의 해를 줄여서 앞으로는 실근이라 부를 거예요. 실수해, 너무 말이 길잖아? 실근, 실수로 만들어진 해 또는 근이라는 뜻으로 실근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아니 저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걸 근해공식에 집어넣었더니 x는 a분의 1분의 생략 반에 부어봤는데 2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 되네? 그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은 물론 엄밀히 말하면 2 플러스 루트 0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0이라는 근인데,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의 근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은 이렇게 지우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근이 똑같은 게 두 개 나타나죠. 근이 똑같은 2가 두 번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근을 중근이라고 불러요. 중복되는 근, 중근. 이럴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다음에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x는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보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5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럼 근이 두 개네요. 2 플러스 i 하나 2 마이너스 i 하나 맞습니까? 정리해서 드릴게요. 정리해 쓰려고 원래 글씨를 좀 엉망으로 쓰긴 했는데,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그러면 해가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해가 나오고, x는 x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그럼 얘는 x가 2라는 이 겹쳐서 나오는 근을 중근이라고 말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하게 되면 이 근은 2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지. 그럼 쓰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답이 나오고 서로 다르잖아요. 2 플러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 5는 비슷할 뿐이지 근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두 개 실수로 유리수와 무리수가 섞여 있는 실수로 존재하게 되고, 아래에 있는 얘는 중근, 아까 말한 중근이 발생하게 되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타나죠. 중학교 때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고등부랑 중등부랑 같이 배우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중등부 교과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우거든. 이거 루트 안에 의미 들어가니까. 근데 중학교과 과정상 루트 안에 의미 들어간 거는 안 배우잖아. 안 배우는 이유는 중학교 교과는 실수까지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수 범위 안에서는 일수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했던 거 뭐냐. 거짓말한 게 아니고 실수 범위 안에서는 만들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고 고등학교 넘어와서 이제 복소수를 배우다 보면 수가 확장이 됨에 따라 실수해서 표현할 수 없었던 숫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없다고 그러더니 왜 있어? 이게 아니고 표현을 못했던 숫자를 앞으로 표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존재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어떨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어떨 때는 중근, 어떨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왜 존재하는지 봤더니 얘네들 때문이라는 얘기죠. 얘네들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들어있던 숫자들 때문이에요. 그 숫자들이 루트 안이 양이냐 0이냐 음이냐 따라서 루트 안이 양이 됐냐 루트 안이 0이냐 루트 안이 음이냐 따라서 실근이 나오냐 중근이 나오냐 허근이 나오냐 판단되더라는 얘기지. 근데 그 판단해주는 기준이 얘더란 얘기예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앞으로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형태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 근이 몇 개인지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한글로 판별식이라 부르며 영어로는 대문자 D를 보통 써요. 표기법에 그냥 이건 표기법이죠. 대문자 D 그러면 앞으로는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의 디스크리미넌트의 줄임말인데 판단한다, 판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판별식. 판별식은 루트 안에 들어있었던 재를 말한다. 저 부분. 늘 말한다. 그럼 얘가 0보다 크게 되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요. 이게 0과 같게 되면 엄밀히 표현해보면 서로 같은 실근을 줄여서 중근이라고 불러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줄여서 중근. 그래서 이 표현을 더 자주 쓰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잘 안 써요. 그냥 중근이라고 표현하고 0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요. 두 허근이 돼요. 언제 쓴 그럼 쌤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 근해 공식은 언제 쓰고 판별식은 언제 쓰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 명확하게 쓰임새가 달라요. 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당연히. 근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근을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음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허근이 되는 조건 이런 걸 조건을 물어볼 때 있죠. 근이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근의 형태를 알고 싶을 때나 개수를 알고 싶을 때는 그때는 근의 정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근의 개수나 형태가 필요하기 근의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근의 종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판별식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의 공식 다 집어넣을 필요 없이 여기만 쓰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 문제가 좀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걔가 0인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근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걔가 0보다 크다. 9-4a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따라서 a는 4분의 9보다 작다. 이 값이 4분의 9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 방정식은 무조건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럴 때 판별식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판별식을 배웠고, 그럼 한 김에 아까 잠깐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도 아까 말했던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테니
얘도 판별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걔를 단어 뜻 그대로 짝수의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루트 1n 값을 4로 나눠요. 그럼 4로 나눠서 저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짝수의 판별식은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똑같아요. 걔가 0보다 크면 같으면 작으면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 위에 있는 이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 적용이 되시는 겁니다.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값에 4로 나눈 꼴이 되기 때문에 b의 제곱을 2로 나누면 4로 나눈 꼴이 되고 원래 4ac인데 ac만 남은 것도 4로 남은 경우예요. 4로 나눈 경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판별식을 4로 나눴기 때문에 4분의 d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값이 4로 나눠진 상태라 값이 달라지잖아요, 선생님. 값이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수치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값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판별식은 핵심이 이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0보다 크냐 같냐 작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0보다 큰 수를 4로 나눠도 어차피 0보다 커요. 0과 같은 수를 4로 나눠도 어차피 0이고 0보다 작은 음수를 4로 나눠봐야 어차피 음수예요. 그러니까 양력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값이 4로 4배로 줄었냐 늘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써도 상관이 없는 식이 돼서 이건 역시나 b가 짝수인 케이스 있죠. 2차 방정식의 1차 함계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의 판별식 쓰는 게 훨씬 더 계산법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로 공식 외울 때, 근해 공식 외울 때 짝수의 근해 공식을 필수로 외우듯이 짝수의 판별식도 필수로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네? 그러면 짝수의 판별식 써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 쓰고 나서 또 숫자만 커져서 또 나누고 이런 짓은 없도록 처음부터 좀 쉽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해 공식. 그리고 그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드는 값을 통해서 근을 판단하는 판별식. 표기법은 라지 d 혹은 4분의 d. 공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등교과에 안 나와있지만 이것도 알아두면 매우 도움이 되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계수의 관계. 단어 뜻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그 2차 방정식의 계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일정 상황에서는 맺게 됩니다. 그 상황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 방정식이 x값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칩시다. 앞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을 말할 때는 알파라는 거, 베타라는 거, 감마라는 거, 뭐 델타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지금 그것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주로 알파, 베타 위주로. 근데 A, B, C는 개수 쓸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근을 쓸 때 똑같이 A, B, C를 쓰게 되면 이 개수랑 자꾸 개념적으로 겹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쓸 때는 소문자를 쓰게 되고 근을 쓸 때는 수학적으로 보통 그리스 소문자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읽을 때는 알파라고 읽고 쓸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알파. 또 읽을 때 베타라고 읽고 쓸 때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대문자 비에 꼬리를 좀 내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은 그냥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형태로 이렇게 보통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마라고 읽고 알자인데 약간 알자 소문자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살짝 벌어져 있는 꼴 이런 모양을 쓰시면 돼요. 이걸 감마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을 나타낼 때 순서대로 그리스 소문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를 개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두 개 근을 그렸더니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예요. 뭐 이런 거 아니겠나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근을 구했어. x가 1 또는 x가 2야. 그럼 1과 2를 근으로 가지려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었어야 근이 1과 2가 나오지 않을까요?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려면 저 2차 방정식은 2차 함계수가 a인 상태에서 x-근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은 알고 보면 서로 같은 식 아닐까요? 같은 식이잖아요.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다음 방정식 그는 1과 2가 된다. 근데 1과 2가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x-1, x-2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된다. 얘를 전개하면 쟤가 되고 쟤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같은 관계잖아. 이거 전개하면 쟤. 저거 인수분해하면 이거. 같은 식. 자, 같은 식이기 때문에 우변을 전개한 식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개한 게 왼쪽에 있는 식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눕니다. 2차 방식이라 A가 0이 아니겠죠? 그럼 0을 약분시키고 이걸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가 돼서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1차의 이제 개수가 되죠. 그 음수를 끄집어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묶을 수 있고 맨 끝에 있는 상수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도 제곱의 개수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A로 나눕니다.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걔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말했듯이 이 두 개 관계식은 서로 같다며요. 얘랑 아이고 얘랑 얘는 서로 같은 식. 그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a분의 b가 마이너스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으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여기 있는 a분의 c는 이쪽에 있는 알파 베타랑 같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다. 써놓은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 두 근의 합을 말한다.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그 2차 방정식 두 개의 근의 곱이 된다. 자, 알파와 베타의 두 근의 합 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근을 구할 것까지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계수에 있는 여기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이었던 A, B, C를 적절히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정도는 근을 몰라도 계수를 통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다가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근을 구할 필요는 없다. 계수만 이용해도 두 근의 합과 곱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구해봐서 알거든요. 2 플러스 루트 5가 하나의 근이고 나머지 하나가 아마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를 더한 값이 정답이에요. 그럼 4가 되고 두 근을 곱하시오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겠죠. 근데 곱하다 하면 이거는 뭐가 되죠? 합차의 곱셈 공식이 되잖아. A, B, B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이 됨에 따라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방정식 근을 구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을 구해야 두 근의 합이나 곱 정도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만약 네가 근과 계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로 누가 알파인지 누가 베타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근도 안 구할 거니까. 두 근이 알파와 베타로 뒀을 때 두 근의 합 정도라면 저걸 통해서 저 공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2차항 계수 1분의 1차항 계수 마이너스 4 이걸로 충분히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정도라면 저 공식 A분의 C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런 과정 근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합이나 곱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변환이 되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럼 이때부터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이죠.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나 이거 배웠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랑 곱해주고.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놨잖아요. 좀 전에 4. 곱은 마이너스 1.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답은 1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습 문제 많아요. 뭐 이런 거 해도 돼요.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을 계산하시오. 역수꼴인 거죠. 역수의 합을 구하시오. 근의 역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통분하면 돼요. 알파 베타로. 그럼 여기 있는 분모를 이쪽 분자, 여기 있는 분모를 이쪽 분자에 곱해지면서 베타 플러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잖아요. 답이 다 나왔네요.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4. 아니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걸 실제로 근을 구해서 대입하게 되면 이 봐봐. 2 플러스 루트와 2 마이너스 루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쳐봐. 얼마나 짜증나는 식이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통분하고 알파 베타분의 이쪽 분자, 이쪽 분모, 이쪽 분자에 곱해주고 이쪽 분모, 이쪽 분자에 곱해주다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와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이고 좀 전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구했잖아. 18이라고. 18. 이 정답은 마이너스 1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근의 합, 근의 곱 또는 그들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식들은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계수만 이용하면 답을 만들 수 있다가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는 다음과 같이 합과 곱에 매우 저런 밀접한 공식이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건 이제 연습했으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추가로 뭐도 할 수 있게 되냐면 추가로 이건 지우지 말게요. 네. 추가로 만약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안다면 그 근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직접 작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방식 있죠? x-근, 그 다음에 x-근으로 인수분해 저 2차식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 곱하기 x-근, x-근으로 인수분해될 거라고는 예상이 돼. 근데 근이 간단하면 분배하는 과정이 별로 불편하지 않겠죠. 근데 근이 만약 이렇게 복잡하다 쳐봐. 이 2차 방정식이 이런 근을 가져요. 그럼 인수분해는 당연히 x-근, x-근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 돼 있었기 때문에 근이 2 플러스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하는 그 두 개 근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 두 개 근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드시려고 그러면 원래 그럼 이 2차 방식은 요 모양 이걸 만약 몰랐다면 근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방정식은 원래 이런 거죠. 얘를 이제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방정식인지 모르겠지만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이렇게 두 개를 갖습니다.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x-근, x-근. 이걸 풀어쳐야 된다는 얘기야. 못하진 않아. 할 수 있어. 하지만 매우 귀찮고 루트값 계산해야 되게 되면 지겹겠죠? 계산하다 보면.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중간 관계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밑으로 가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2 플러스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5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 정도면 이 계산만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고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 근을 알면 바로 2차 방정식까지 작성이 가능하다. 아셨죠?